술 한 잔 올리라는데 그렇게 싫어? 그럼 내가 따라줄게. 술에 취한 남자가 양주병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정갈한 셔츠를 입은 또 다른 남자의 머리 위로 금빛 술을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뒤집어 쓴 남자는 놀랍게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얼굴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냈을 뿐이었죠. 50년 전에 내가 내 밥그릇을 엎었지.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인생 그릇을 뒤집으러 왔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직 근로감독관 한상복. 기숙사 밥을 빼앗기던 고등학생에서 악덕 사장을 잡는 수사관이 되기까지 40년. 그를 이렇게까지 버티게 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인간들을 법으로 잡겠다. 오늘 사연은 노년에 찾아온 정의와 늦은 후회, 그리고 복수와 용서 사이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예퇴직 앞에서 마주친 이름.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들어오는 지방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사무실. 68세 한상복은 두툼한 사건 기록처를 덮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진짜 끝인가? 33년 근로감독관 생활. 밤새 공장 단속 나가던 날도 많았고 임금 못 받은 노동자들 손을 잡고 같이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명예퇴직 안내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뒤면 정든 책상을 비워줘야 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장님, 우편물 왔습니다. 후배 직원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크림색 봉투. 구식이지만 고급스러운 종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상복은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금빛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송공업 고등학교 1975년 졸업. 50주년 동창회 초대장. 50년.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졸업 이후 몇 번 작은 모임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동창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초대장 안쪽에는 참석 예정자 명단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이름들. 상복은 옛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시선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강도균 한빛케어 그룹 회장.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도균. 기숙사 식당을 지옥으로 만들던 키 크고 주먹 센 반장. 밥그릇을 빼앗고 도시락을 엎고 공돌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게 만든 장본인. 이제는 TV 경제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효 경영의 아이콘, 전국 요양병원과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한빛케어 그룹 회장. 그리고 상복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한빛케어 임금 체불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상복은 서랍을 열어 위장약을 꺼내 삼켰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이 무색했습니다.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짐짓 늙은 몸이 다시 18살로 되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의 지옥. 1973년 겨울 청송공고 기숙사 식당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닌 욕설과 눈물로요. 18살 한상복은 항상 식판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줄을 섰습니다. 그날 메뉴는 묽은 된장국과 콩나물, 그리고 밥 한 그릇. 배는 고팠지만 밥을 먹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식당 한가운데 4개의 식탁을 붙여놓고 앉아있는 4명의 아이들. 강도균, 그리고 그의 패거리 최성만, 도진호, 박용구.
그 넷이 앉은 자리 주변으로는 늘 공기가 달랐습니다. 웃음 대신 긴장, 숟가락 소리 대신 발자국 소리만 들렸죠. 야, 오늘 반찬 괜찮은 놈 앞으로 나와봐라. 강도균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식당을 가릅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식판이 반찬이 보이지 않게 몸으로 가리려 애썼습니다. 어이, 김태호. 네 엄마 김치 잘 담그더라. 이리 내놔.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식판을 밀었습니다. 강도균은 김치를 쿡쿡 찍어 먹으며 웃었습니다. 야, 이거 맛있네. 내일부터도 책임져라. 그날 상복의 식판 위에는 어머니가 고향에서 보내준 작은 멸치볶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야, 한상복.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예. 네 오늘 반찬 뭐고? 그 멸치 조금. 오, 멸치. 칼슘 덩어리네. 공부는 못해도 뼈는 튼튼하겠다. 주변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강도균은 식판을 낚아채더니 멸치를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야, 니는 국물이나 퍼먹어라. 상복은 식판을 빼앗긴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부터 막노동을 나갔다가 겨우겨우 등록금을 모아 다니던 친구 장수일. 어머니가 밤새 일해 만든 계란말이와 고등어 조림이 도시락에 꽉 차 있었습니다. 수일아, 오늘 반찬 뭐고? 저 오늘은 좀 제가 먹고 싶어서. 강도균의 표정이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나한테 거절하나? 그는 도시락을 빼앗아 뚜껑을 열더니 고등어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 냄새 죽이네. 근데 말이야. 그는 도시락을 수일의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흰 쌀밥과 고등어, 계란말이가 수일의 머리와 교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식당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일은 눈을 꼭 감은 채 어깨를 떨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 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이 피가 날 정도로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 위에서 상복은 이불을 덮어쓴 채 숨을 죽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런 인간들을 법으로 잡는 사람이 될 거다. 약한 사람 밥그릇 없는 놈들 꼭 잡는다. 그 다짐이 한평 남짓한 기숙사 방을 떠나 서울의 관공서까지 그를 데려다 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빛케어 사건. 현재로 돌아와 상복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회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빛케어 그룹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심사 자료. 수백 장의 진술서와 통장 거래 내역, 요양급여 청구 서류, 간병인들의 탄원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저귀값까지 아꼈어요. 한 달에 3장만 쓰라더라고요. 야간 수당이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랑 실제 병원 영수증이랑 금액이 안 맞아요. 종일 이런 진술을 듣다 보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상복은 한빛케어 사건을 6개월째 맡고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요양급여 부정 수급, 어르신 보호자 몰래 추가 비용 받기까지 증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없었습니다. 강도균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 중간 관리자와 원장들은 윗선 지시라며 말만 했을 뿐 녹취나 서류는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지시했군.
상복은 모니터 한쪽에 떠 있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양복 차림에 싱긋 웃고 있는 강도균. 인터뷰 자막에는 노인을 섬기는 마음, 내 부모 섬기듯이 라는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내 부모 섬기듯이 웃기고 있네. 그 순간 책상 위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소 한빛케어 그룹 자회사 한빛 라움 컨벤션 3층 연회장. 일시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상복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거기서 보자. 이번엔 내가 밥을 엎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 엎어지는 자리다. 작전회의. 이틀 뒤 근로감독과 작은 회의실. 화이트보드 한편에는 한빛케어 수사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복은 팀원 5명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걸 확실히 박을 한 방이 필요합니다. 젊은 검사 출신 파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결국 회장 본인의 입으로 말을 끌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상복은 초대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번 토요일 청송공고 50주년 동창회가 열립니다. 장소는 우연히도 한빛케어 자회사 연회장입니다. 강도균도 참석 예정입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설마. 내가 직접 들어갑니다. 회의실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동창들하고 옛날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장 입에서 지시 정황을 끌어낼 겁니다. 물론 녹음은 할 거고요. 가방에서 작은 볼펜을 꺼냈습니다. 이게 최신형 녹음 볼펜입니다. 음질 법정에서도 충분히 먹힙니다. 한 팀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과장님,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도 있으실 텐데요. 상복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개인적인 감정 있습니다. 50년 전 내 밥그릇을 엎고 우리 반 애들 도시락을 빼앗던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이 작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기저귀 아끼라고 혼나는 할머니들, 밤을 꼬박 새고도 수당 못 받는 간병인들이 그 사람 소나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대에게서 밥을 빼앗던 인간에서 노인과 노동자의 삶을 빼앗는 인간으로만 업그레이드 됐을 뿐입니다. 나는 더 버티기 힘듭니다. 조용한 침묵 끝에 젊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전부 받쳐드리겠습니다. 작전은 빠르게 짜여졌습니다. 호텔 로비 커피숍에 팀원 2명 대기, 지하 주차장에 단속 차량 대기,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미리 발부, CCTV 협조 요청 완료. 마지막으로 상복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 작전은 내 복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법의 자리입니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면 즉시 말려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몫입니다. 토요일 저녁 검은 양복을 걸친 상복은 연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자, 가보자. 50년 동안 쥐어뜬 주먹을 이제는 펴야 할 때다. 동창회, 그리고 나타난 왕. 연회장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이미 10몇 명의 동창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야, 한상복 아니야? 배가 살짝 나온 중년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태호. 언제나 엄마 김치 도시락이 맛있다며 표적이 되던 친구였습니다. 태호야, 오랜만이다. 악수하는 순간 잠깐 스친 손의 떨림.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지. 조금 뒤 작은 안경을 쓴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상보가 머리 위에 도시락을 뒤집어 쓰고도 소리내 울지 않던 친구 장수일이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서로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잘 견뎠네. 너도.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커다란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야, 우리 청송공고 인생들 다 모였네. 강도균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 머리는 젤로 반듯하게 넘기고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 둘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와, 상전이 따로 없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도균은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야, 니들 다 늙었네. 하하. 웃음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비웃음에 가까운 소리. 그의 시선이 상복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누구야? 한상복 아니가? 강도균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살아있었네? 니 어디서 뭐하고 살았노? 상복은 의자를 천천히 일어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무원 하다가 이제 곧 그만둔다. 공무원? 역시 공돌이는 공무원이 딱이네. 안정적이지. 강도균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에 옛날 식당에서 식판을 빼앗던 손의 힘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요양병원 좀 하고 실버타운 좀 하고 그런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야, 뉴스 안 보나? 한빛케어 그룹 회장이다. 회장. 에이, 뭘 그런 걸 다 이야기하노. 입은 겸손했지만 표정은 우쭐함이 가득했습니다. 술에 젖은 고백. 시간이 흐르며 테이블 위에는 소주와 와인이 뒤섞였습니다. 강도균 앞에는 이미 빈 병이 서너 개나 서 있었습니다. 야, 니들 알지? 요즘 나 같은 사람들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 그는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요양병원, 실버타운. 늙은이들 어디 갈 데 있어야지. 내가 큰일 하는 거다. 김태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뉴스에 채불이니 뭐니 말 많던데 괜찮나?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강도균은 피식 웃더니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야, 태호야. 니도 알잖아. 사업이라는 게 조금은 꼼수가 있어야 굴러가는 거다. 상복은 물잔을 입에 가져가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 안쪽에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 그거 다들 한다. 명목상 시급 맞춰서 쓰고 나머진 수당으로 돌리고 그런 거지. 그럼 직원들은요? 이번엔 장수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수일아. 니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나? 월급 조금 덜 받아도 일자리 있는 게 어디고. 어르신들 요양급여도 적당히 맞춰서 청구하는 거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 우리가 좀 가져가면 어때? 세금 아깝잖아. 옆 테이블에서 웃음도 말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강도균은 더 기분이 좋아진 듯 목소리를 낮추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크게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하면 요양급여 부풀린 거 나 아니었으면 애들 직원들이 할 수 있겠나? 내가 다 머리 써서 지시한 거다. 어르신 한 명당 하루 5만 원짜리를 8만 원으로 만들고 그중에 2만 원은 회사로 빼서 운영비 쓰고 그런 거지. 상복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가방 속 녹음 볼펜의 붉은 불빛은 꾸준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무조사 나오면 어떡하노? 누군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세무조사? 강도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세무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애들 다 애학교 보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돈 필요하잖아. 지난번에도 조사 나온 놈한테 봉투 하나 건네줬더니
보고서 깨끗하게 나왔다. 5천만 원이면 그냥 이상 없음 도장 찍어준다. 연회장은 더 이상 떠들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눈을 피했습니다. 상복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직접 지시, 금액, 뇌물. 필요한 단어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다시 쏟아진 술, 이번엔 달랐다. 소주 4병째가 비워질 즈음 강도균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상복아. 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네 아직도 나한테 앙금 있지? 상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숟가락만 내려놓았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네 도시락 몇 번 뺏어 먹었다고. 아직도 맘에 두고 있나? 그런 건 추억이다, 추억. 옆에서 장수일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건 추억이 아니고 폭력이었다. 강도균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야, 장수일. 네 아직도 그때 그 도시락 가지고 그러네. 머리에 밥 한 번 엎은 걸로 평생을 울고 먹나?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복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 위에 더 두꺼운 층으로 쌓인 책임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균아, 그만해라. 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만하라 말아야? 강도균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옛날 생각난다. 야, 한상복. 그때처럼 한 잔 올려봐라. 도균이 형님 많이 드십시오 하면서 상복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싫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쥐어왔던 주먹이 처음으로 펴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강도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는 비틀거리며 소주병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옛날처럼 한번 해볼까?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콸콸. 양주와 소주가 뒤섞인 액체가 상복의 머리카락과 얼굴, 양복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상복은 눈을 감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숙사 식당, 흰밥과 고등어가 머리 위로 떨어지던 날, 한겨울 차가운 된장국이 교복을 적시던 날, 오래된 기억이 술 냄새와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상복은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술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집을 꺼냈습니다. 도균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끝까지 또렷이 들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50년 전에 넌 내 밥그릇을 엎었다. 오늘은 내가 내 인생 그릇을 뒤집는 날이다.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직 근로감독관, 한상복, 강도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래. 그리고 6개월 동안 나는 한빛케어 사건 담당 감독관이었다. 상복은 젖은 양복을 정리하며 가방에서 작은 볼펜을 꺼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 임금 줄이고 수당 빼돌린 것, 요양급여 부풀린 것, 세무 공무원에게 5천만 원 건넨 것, 전부 여기에 녹음돼 있다. 연회장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녀 몇 명이 재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강도균 회장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잠깐만. 이건 농담이야. 술김에 한 소리야. 강도균은 비틀거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상복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균아, 50년 동안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다만 학생들의 밥그릇 대신 노인들 약가, 간병인들 월급을 빼앗는 놈이 됐을 뿐이다. 수갑이 딸깍 마지막으로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늦게 온 정혜, 그리고 용서의 자리. 며칠 뒤 뉴스는 온통 한빛케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한빛케어 그룹 회장, 요양급여 100억 부당 수급 혐의 구속. 300명 직원 임금 체불. 노인들 수당까지 빼돌려. 주가는 폭락했고 가족들은 카메라를 피해 숨었습니다. 상복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뉴스를 껐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값이 비싸구나.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300명 넘는 직원과 수많은 보호자들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상복은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퇴직 인사와 서류 정리를 마친 날 책상 서랍에서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접견 허가 통지서 서울 남부교도소 수영자 강도균. 상복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아크릴 칸막이 너머 회색 수의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상복아. 강도균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크고 거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 듯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상복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노? 도균은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허공에 붕 떠 있는 단어 같았습니다. 50년 전에도 미안하고 지금도 미안하다. 기숙사에서 네 도시락 뺏어 먹은 거, 수일이 머리에 밥 엎은 거, 태호 도시락 탐낸 거,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요양병원들에서 사람들 울게 만든 거, 다 미안하다. 상복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노? 아무것도. 도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어서 여기 와보니까 알겠다. 진짜 약자가 누군지. 나는 평생 남을 눌러야만 내가 강한 줄 알았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맞으면서도 일하면서도 가족 지키려고 버티는 사람들이다. 상복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상복아, 넌 나를 용서할 수 있겠나? 잠시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복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도균아, 내가 나한테 묻는 용서는 아마 평생 완전히 되진 않을 거다. 내가 50년 동안 밤마다 꾸던 꿈이 있다. 머리에 밥 뒤집어 쓰고 서 있던 수일이, 어머니 김치 빼앗기던 태호, 그리고 기숙사 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나. 그 애들 마음까지 내가 대신 용서할 순 없다. 그건 너 자신한테서 받아야 할 용서다. 다만 나 하나만 놓고 말하자면. 상복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하며 살고 싶진 않다. 내 남은 노년을 누굴 미워하는데 쓰고 싶진 않거든.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용서다. 도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상복아. 상복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반성하면서 살아라. 나오는 날까지 내가 울린 사람들 얼굴 한 명도 잊지 말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교도소 마당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상복아, 고생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상복은 오래된 상자에서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송공고 졸업사진. 뒷줄 구석에
말라 보이는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8살의 한상복. 이제 괜찮다. 우린 여기까지 잘 왔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덮는 대신 마음을 덮고 있던 뚜껑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빼앗기던 소녀는 늙어서 근로감독관이 되었고 결국 자신을 짓밟던 사람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복수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들어가 보면 정의와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에 더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 한 명쯤은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던 상사, 가족 중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속에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이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는 심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오지 않을 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은 복수를 이루는 힘이 아니라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을 저녁이 노을빛처럼 따뜻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노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